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지옥입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 오늘은 저랑 굉장히 친한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신 선생님은 이승희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본 정형외과 이승희 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체중 관리, 체중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관절염에서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살 빼는 주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저라라든지 사실 그런 살 빼는 주사에 대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욘드에 나와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했던 방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 했던 게 무릎 연골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개업하고 나서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무릎 연골주사를 권유드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고 사실은 무릎 연골주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스테로이드 주사랑 많이 착각하시면서 연골주사를 권유드리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신데 이 연골주사는 나온 지가 20-30년이 훨씬 넘었고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게 결론이고 이 무릎 연골주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체인이 녹이 슬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골 속에도 이 윤활주 역할하는 관절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액이 잘 안 만들어지고 소실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는 게 좋다는 게 제 강의 주제였고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쭉 진행하는데 나이 들면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골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으세요라는 게 그때 강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이렇게 관절염이 너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연골주사가 별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 1기, 2기에서는 연골주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환자분들도 통증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좀 더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3기, 4기가 되게 되면 연골주사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부터 적극적으로 연골주사를 잘 맞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림처럼 이렇게 체인이 다 망가져 버리면 연골주사 기름칠을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체인처럼 다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 결국 사기가 되는데 이때는 결국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강의 드렸던 PRP 주사. 그래서 연골주사보다는 조금 더 효과 좋고 본인의 피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재생 주사가 PRP 주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본인 피를 뽑아서 PRP 재생 주사를 만들고 논문 데이터를 보면은 연골주사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조금 비싼 시술인데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든지 지방줄기세포 주사보다도 효과가 비슷하다는 게 제가 지난 강의의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전에 이제 돈 안 쓰고 무릎 연골 아껴 쓰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관리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체중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체중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승 선생님과 말씀드릴 내용은 살 빼는 주사를 이용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더 진행하는 걸 막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논문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99명에 대해서 세 개의 그룹을 나눴습니다. A그룹은 운동만 했고 그 다음에 B그룹은 식이 조절 그 다음에 C그룹은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을 했는데 이 세 그룹이 살을 빼게 되면 무릎 관절염이 얼마만큼 좋아질까라는 아주 좋은 논문인데요. 18개월이니까 1년 반 동안 관찰한 논문 데이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이제 A 그룹 운동만 그룹은 1.8kg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겨우 2%밖에 체중 감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식이 조절만 한 그룹은 체중이 8.9kg, 그래서 9.5%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운동하고 식이한 그룹이 당연히 체중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 체중이 한 11.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을 빼려면은 일단 식이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식이 조절 없이 운동만 하는 것은 효과가 약하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었고, 결국 이렇게 세 그룹 모두 살을 뺐는데 그러면은 어느 그룹에서 무릎 관절염이 통증이 가장 적었나? 그러면 당연히 체중을 가장 많이 뺀 C그룹, 운동도 하고 식이에 대해서 체중이 10% 이상 뺐던 이 C그룹에서 무릎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두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효과가 더 좋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항상 무릎 아프신 환자분들께 강조드린 게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그 외에 나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쁜 운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쪼그리 앉는다든지,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게 되면은 무릎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리 앉는 거, 무릎 꿇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반다리를 앉게 되면은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의자 앉는 방법,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운동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자기 하중에 오를 때는 3배 이상 증가되고 내려갈 때는 하중에 5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통증이 별로 없으면은 뭐 오르는 거 근력 운동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이 있든 없든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무릎에 자기 체중의 5배 이상이 하중에 걸리기 때문에 무릎 손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계단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등산을 이제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이 등산이라는 게 사실은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고 내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릎이 안 좋으시면은 등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이 더 빨리 닳게 되고, 내가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체중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오시면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살 빼셔야 됩니다. 무릎이 안 아프시려면은 살을 빼셔야 된다. 제가 10년 이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이승희 선생님도 그렇고 살을 뺄 수 있는 주사를 정형외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가 중요한 건데 결국 이 본인의 의지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의 도움을 힘을 받아서 체중을 빼주는 주사를 적극적으로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희 선생님과 같이 강의를 할 거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승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재욱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체중을 줄이는 약물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저조차도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서 항상 저도 얘기하는 게 체중을 줄이면 좋고 최소한 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지금 관절염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 체중 줄이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줄고 해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비만도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도 조금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만의 기준을 보면 이제 WHO 세계적인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그 지방량을 추정을 하는 BMI 수치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BMI 30 이상으로 비만을 정의하고 있고,
또 그 서태평양 지역,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만 기준을 BMI 25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약간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그 중에서 소아비만도 증가폭이 되게 큰 상태예요. 그래서 소아비만은 또 성조숙증 또 이로 인한 최종 저신장과도 연관이 되어가지고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미리미리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정상 체중에 비해서 이제 비만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거의 약 5배, 고혈압은 약 3.5배, 고지혈증 3.5배 이렇게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아주 높다고 우리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비만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거의 33조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203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만은 이렇게 우리 삶의 질도 좀 떨어뜨리고 우울, 사회적 고립, 심리적인 문제도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퇴행성 관절염과 비만의 관계는 우리 뭐 흔하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또 이미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 이제 캘그랜 로렌스의 인구 조사랑 또 국내 연구에서도 이 비만증인 사람이 대조군보다 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빈도가 약 2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또 다른 연구에서는 또 정상군에 비해서 또 유병률이 여자에서 두 배 정도 높았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실제로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에 관절액 생성이 줄고 또 이 관절염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비만증인 사람은 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양측 허벅지, 대퇴 간의 거리가 좀 서로 떨어져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발이 하지가 받는 중력 축의 중심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슬관절의 내반 변형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내반슬에서는 무릎 안쪽에만 부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안쪽의 퇴행성 변화가 좀 가속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외래에서 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관절염이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가요?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뭐 진통제는 일시적인 치료 아닌가요? 그래서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도 오늘 관절 상태보다 내일 관절 상태, 한 달 뒤, 1년 뒤 무조건 더 나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빠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가능하면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그런 개념에서 따지면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젊은 관절로 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계속 관리하면서 가능하면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지 않고 내 관절을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쓰도록 하는 게 우리가 흔하게 우리 병원에서 하는 보존적 치료의 목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퇴행성 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우리가 또 사용을 하면 살아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치료 후에 뭐 주사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뭐 물리치료 이렇게 치료를 받고 증상이 다 좋아졌어요. 하나도 안 아파졌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도 관절염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또 아파질지 모르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약물 치료로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통 소염제를 먹는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약물은 뭐 진통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소염 기능도 있어서 우리 관절염의 염, 우리 어떤 질환 진단명에 무슨 염 이렇게 들어간 건 다 염증 반응이 있어서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이런 약물도 염증 반응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부작용이 적고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택해서 덜 아프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가능하게끔 하고 또 이후에는 또 우리 새로운 사용에 의해서 우리 관절이 계속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다시 아파지는 게
좀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절염 환자는 계속 해마다 늘고 있고 약 우리나라 기준으로 400만 명 이상 환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내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늘 때는 앞서 강의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약 1kg 정도 증가할 때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이 2~3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절염 환자에서 체중 감량 운동의 필요성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관절염 환자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운동하셨냐 외래 올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증상이 심하고 아플 때는 운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우리 활동량이 줄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또 이렇게 늘어난 체중은 관절에 다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 사이클을 우리가 끊어주려면 어떤 뭐 외부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한번 이걸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 흔하게 이제 비만 환자에서는 요새는 이제 식욕 억제제 약물의 처방으로 인해서 체중을 확 줄이고 이로 인해서 통증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서 선순환 사이클로 전환시키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절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운동, 뭐 체중 감량, 나쁜 자세 안 하기, 뭐 또는 덜 하도록 노력하기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골관절염 환자에서 운동은 사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딱 어떤 운동이 좋다 또는 딱 어떤 운동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중도 다르고 근육의 양이나 평상시에 하는 자세들, 직업, 취미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운동 그 통증이 심할 때는 초기에 등척성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등척성 운동은 우리 근육을 수축하는데 관절의 각도와 근육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그냥 힘만 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근육 강화 운동은 관절의 충격 완화 역할을 하고 또 관절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손상의 진행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만 환자에서는 관절통하고 근위약 가동 범위가 또 소실되고 또 여러 가지 운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심혈관계 기능도 좀 저하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면은 서울대병원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또 옆으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또 엎드려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런 운동이 있겠고 간단하게는 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대고 안으로 모아주는 이렇게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도 처음에 우리 운동하기가 어렵고 통증이 심할 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체중 감량의 방법에는 앞서 얘기한 뭐 운동, 또 식이요법, 또는 이런 복합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만 한 그룹보다는 식이 조절이 한 그룹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나게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운동과 식이 조절을 같이 한 그룹에서는 또 역시 체중 감량이 더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대부분 이제 체중 감량, 이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는 걸 줄여서 또는 굶어서 하는 이런 다이어트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를 참기가 너무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빠진 체중이 다시 정상 시기로 되돌아오면 금방 그만큼의 체중 증량이 또 일어나고, 심지어는 요요로 인해서 더 원래 체중보다 더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가지고 조금 이제 체중 감량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체중 감량의 목표를 좀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뺀다고 좋은 거냐, 아니면 또 얼마 정도 빼야 우리 관절에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 5kg 체중 감소를 하면 슬관절염 발생을 약 50%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하고, 또 아까 말한 우리 비만도 BMI가 2kg/제곱미터 감소하면 관절염 발생 위험도를 약 5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 키 175cm를 기준으로 하면 BMI는 약 6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절염 환자분들은 일단 5kg에서 6kg 정도를 감소하는 거를 조금 목표로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체중의 한 5% 이상을 감량할 때는 임상적인 호전, 우리 뭐 무릎 아픈 게 조금 덜해진다든지 뭐 붓는 게 조금 덜하다든지 이런 이제 임상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체중 감량 구간이 5에서 10%, 또 10에서 20% 또는 20% 이상 그렇게 증가폭이 더 클수록 그 임상의 호전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공식은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체중과 키,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체중도 내가 특별히 빼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서 근육량이 또 줄고 대사도 느려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고 이로 인해서 체중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관절염 환자들이 뭐 60대 이상, 뭐 아주 젊은 사람은 50대에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운동하셨어요? 체중은 뭐 몇 달 사이에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1kg도 빼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담 갖지 말고 체중이 늘지 않게만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대신에 운동을 쉬지 말고 계속 해주고, 그래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도 내가 똑같이 먹었을 때 살이 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비만에서 약물 치료 최근에 나온 약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사제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이제 일라일 124에서 마운자로라는 약을 한국에도 런칭을 했는데요. 처방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 또는 27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이나 수면 무호흡증 또는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이제 동반돼 있을 때 우리가 처방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약물, 우리 흔하게 위고비라고 하는 약물과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위고비, 즉 세마글루타이드를 썼을 때 무릎 관절염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를 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평균 56세 비만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4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나눠서 271명에게는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 즉 위고비를, 또 대조군 136명에게는 위고비와 똑같이 생긴 위약을 일주일 1회씩 피하 주사를 해서 약 68주간 주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무릎 관절 통증하고 기능 변화를 추적 관찰을 했는데, 연구 결과에서 체중이 평균 약 13.7%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은 비만 치료군이 약 41점 정도 호전이 되었고, 위약군은 약 27점 정도만 호전이 돼서 통증 감소 정도에서도 좀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요. 기능 점수도 각각 12점, 6점 정도 개선이 돼서 비만 치료군에서 개선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관절 환자의 체중이 감소하면 이런 무릎에 대한 물리적인 하중도 줄고, 또 통증을 유발하는 지방 유래 호르몬도 줄어서 통증도 좋아지면서 무릎 기능도 호전되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만 환자는 체중을 1% 줄일 때마다 통증이 약 2%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내가 이제 비만이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면 이제 체중부터 줄이는 거를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나온 그 마운자로 약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면은, 기존의 우리 식욕 억제제 비만 치료 약들은 다 GLP-1이라는 약의 작용체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거는 GIP-1의 이중 작용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요는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고 또 포만감을 늘리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천천히 먹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약물이 나왔을 때 환자들한테 이제 권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이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울렁거림이나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기도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3주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배에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울렁거림이나 이런 거는 별로 저는 느껴지지 않았고 이제 음식 섭취는 굉장히 조금 느려지고 포만감도 좀 많이 늘어나고 먹는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먹지 않으면 좀 힘이 빠지고 아니면 좀 너무 배고프고 또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뭐 별로 힘 빠짐이나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불편함은 없고 또 많이 안 먹었는데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요런 증상이 좀 있어서 지금 73kg일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3주 지나면서 지금은 70kg 정도로 한 3kg 정도 감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 동안 써야 되냐가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우리 기존의 제약회사에서 하는 스터디들은 이 약물의 최대 효과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5mg짜리 썼을 때 16% 또는 최대 용량을 썼을 때 22% 이런 약물 체중 감량 효과는 72주간의 아주 72주면 거의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의 사용으로 인해서 최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처음 20주에 집중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후에는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일단은 20주 정도만 써도 우리 체중 감량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그 옆에 선을 같이 한번 또 보시면 8주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8주에서도 약 한 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프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슬라이드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관절염 환자에서는 체중의 5%만 줄여도 임상의 호전을 보일 수가 있고 또 BMI가 2 정도 감소하면 관절염 발생 위험도도 50% 정도 감소하고 또 5kg 체중 감소가 이제 슬관절염 발생 5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 5에서 6kg 정도를 체중 감량의 목표로 삼는다면 일단은 8주 가량만 써보고 경과를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약들과 비교한 그런 또 자료인데 그래서 우리 위고비의 유지 용량인 2.4mg하고 또 마운자로의 유지 용량인 5mg을 사용했을 때 15.4%와 16%의 약 비슷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위고비를 이미 이제 2.4mg 제일 큰 용량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 뭐 굳이 교체하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진 않고요. 실제로 이 해당 약물의 공급 가격도 위고비 2.4mg과 마운자로 5mg이 같기 때문에 뭐 이미 고용량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은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또 제일 궁금한 게 또 요요인데 어쨌든 이거는 안 먹어서 살을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고 포만감을 늘리고 위 배출 지연을 시켜서 안 먹어서 빼는 그런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약을 끊으면 다시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당연히 식욕도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식사량도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임상 실험에서는 이제 마운자를 사용을 했을 때 36주에서는 약을 끊고 위약으로 바꾸고 또 나머지는 그대로 72주까지 지속을 했을 때 약 다시 10% 가량의 체중 증가가 있었어요. 어쨌든 내 초기 체중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9.5% 체중 감량 효과는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그동안에 사용했던 우리 단순히 굶어서 살을 뺀다던가 아니면 그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다이어트를 했던 경우에는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체중보다 더 늘어나든지 이런 게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중간에 끊어도 약 10% 정도 체중 감량 효과는 우리가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부작용이 뭐 이제 울렁거림인데요. 근데 그 외에도 주사 부위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배에 체중 그 지방이 많은 부분에 주사를 한다고 해도 이제 주사 부위에 좀 발적이 생긴다거나 좀 가렵거나 아프거나 멍이 든다거나 이런 주사 부위 반응이 있는데 이게 기존 위거비보다도 더 많은 거라고 이제 데이터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처방도 제가 해보고 또 직접 맞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약물들은 바늘을 계속 갈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약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늘은 4mm짜리를 써도 되고 6mm짜리를 써도 되고 내가 선택을 해서 더 작은 바늘,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 바늘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마운저로는 바늘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더 깊게 들어간다고 제가 느껴지고 있고 뭐 피나는 경우도 좀 더 많고 그래서 요게 그 바늘의 길이를 다르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사 부위 반응이 기존 약물에 비해서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뭐 기본적인 부작용들은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에서는 체중 감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또 실제 외래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체중 줄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체중을 유지하거나 운동으로 유지만 하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걸 목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비만도가 어느 정도 있는 환자들에서 관절까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체중을 꼭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에 있어서 이제 식욕 억제 약물 사용은 특히 초반에 8주간 체중 감량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고 이런 비만약의 이런 처방이 이제 어떤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관절염 환자에게서도 조금 획기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길 바라고요. 정형외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면 약물로만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얼른 운동을 꼭 병행을 해서 그 체중이 약물이 없이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목표로 삼아보면 좋겠고요. 이러한 이제 운동과 약물을 통해서 관절염 증상을 잘 조절해서 인공관절 수술 없이 오래오래 내 관절을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질문에서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잎님께서 네, 저는 연골주사, 도수치료, 체충격파 콤보를 제안받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 치료를 섞을 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복인지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콤보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이 부담돼서요. 네,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연골주사는 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수치료 체충격파는 비급여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좀 비싼데 무릎이 아플 때 세 가지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 경제적으로 이거 되시면은 다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연골주사는 무릎 속에다가 연골주사를 넣어서 무릎 속에 그 관절액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인공 눈물을 넣어서 눈의 뻑뻑함을 줄이게 되면은 눈에 그 자결감이라든지 통증이 좋아지는 것처럼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전거 체인에 기를 뭉치라는 것처럼 그래서 연골주사를 보충해주면은 당연히 무릎 속에서 마찰이 줄게 되고 그 마찰이 줄면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게 좀 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가 가장 핵심적인 치료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무릎 주변의 근육 밸런스라든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연골에 걸리는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수치료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체충격파 치료도 무릎 주변에 연골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무릎 주변에 뭐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충격파 치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비용입니다. 문제가 비용인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되시면 당연히 다 하면 좋은데요. 근데 그게 비용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그중에 핵심을 고르라면은 연골주사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에 저희가 핵심 내용이죠.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체중 관리만 본인 체중에서 5%에서 10% 이상만 뺄 수 있다면 사실은 나머지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체중 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그냥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체중 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뭐 제 경험 말씀드린 한 10년 이상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살 빼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라의 그런 살 빼는 주사를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치료 방법이겠다 생각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은 네, 네, 우리 김민님께서 혹시 정형외과에서 위고비나 마운저로도 함께 처방해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해당 약물들을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방 기준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BMI 30 이상인 비만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27 이상인데 비만 관련 질환들,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수면 무호흡증, 뭐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약물의 그 처방 그 기준 사항 특별히 처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같이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재욱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관절염에서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주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바라기님께서 자 줄기세포 주사와 무릎 수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환자분의 무릎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엑스레이로 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뭐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MRI를 찍으면은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연골 상태라든지 MRI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사실 결정하는 게 가장 맞고요.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선생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뭐 1기, 2기다. 그러면은 연골사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3기가 넘어갔다. 3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연골주사가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PRP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하다 그러면은 뭐 내시경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기가 되면은 사실은 그 외에 주사랑 시술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무릎 관절염 퇴행성 4기가 되면은 사실 말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4기가 되면은 결국은 잘 못 걷게 되고 환자분께서 통증이 나머지 주사라든지 시술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인공관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 관리를 잘해서 퇴행성 관절염 4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체중 관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같은 해바라기님께서 PDRN 주사는 계속 맞아도 좋은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크게 지금 있는 통증이나 지금 있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 또는 앞으로 생길 염증들을 조금 덜 생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에서는 진통 소염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부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쓴다든지 이런 류의 치료가 지금 현재 있는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가서는 또 우리가 무릎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염증 생기는 거나 자극을 덜 오게끔 하는 그런 치료들이 또 있는데 PDRN 주사는 이제 큰 영역에서는 프롤로 주사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에게는 지금 아프신지 지금 많이 부어있고 아프다면 이 주사는 지금 당장 아픈 거를 스테로이드처럼 당장 줄여주는 주사는 아닙니다. 조금 아픈 게 가라앉은 다음에 주변 근육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면서 같이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횟수가 이 주사는 그 보험이 되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서 5번 정도 주사 경과를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더 좋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5번 정도 치료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인이 미니님께서 자,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을 권유받았어요. 통증이 줄어드는 메커니즘과 효과를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자, 연골주사는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욘디의 연골주사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답을 드리면은 연골주사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골주사가 히알루론산이고요.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주사인데 히알루론 주사도 6개월에 한 번 맞는 게 있고 6개월에 3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연골주사가 이제 DNA 연골주사라고 하는 건데 이 연골주사는 6개월에 5번 맞는 주사인데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신희미님께서 질문하신 히알루론산 주사는 가장 기본적인 주사고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은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하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칠하는 이유가 자전거 체인이 녹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찰을 줄여서 자전거 체인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게 메커니즘인 것처럼 이 연골주사가 우리 무릎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연골 사이에서 마찰을 줄이고 이 마찰을 줄이면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골주사를 받으면 바로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골주사란 거는 무릎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려면은 주변에 물도 흡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효과를 보려면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연골주사가 들어가서 평생 작용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소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골주사 중에서 최근에 나온 DNA 연골주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보다 작용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둘 다 맞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둘 다 맞아봤는데 확실히 히알루론산보다는 최근에 나온 DNA 연골주사가 저한테는 좀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알루론산 연골주사는 안 맞고 있고 무릎이 아프면 항상 그냥 DNA 연골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빠라밤빠밤님께서 선생님 저는 오다리라서 안쪽만 더 다른 느낌이 들어요. 걸음걸이나 신발, 깔창으로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오다리일 때 실제로 우리 뼈나 관절 자체에 골격이 오다리인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근육 때문에 생긴 근육의 불균형으로 생긴 우리 흔하게 가성 오다리, 가짜 오다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발을 11자로 놓고 딱 서서 무릎이 서로 닿지가 않는지 우리 보통 오다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를 열어서 이렇게 V자로 만든 다음에 그때는 무릎이 달라붙는지 우리가 이제 골격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오다리는 방금 두 번째로 말한 발을 이렇게 만들어도 다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성 오다리라고 하고 그런 오다리들은 사실 말씀하신 걸음걸이, 신발, 깔창,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재활 이런 걸로 오다리를 교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쪽만 더 실제로 닳고 관절염이 안쪽 관절에만 더 진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 그 정강이 뼈를 절골술을 해서 오다리를 교정을 하는 그런 수술들도 정형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정형외과 진료를 한번 보시고 실제 내 안쪽 관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교정 절골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두 번째 말한 대로 이제 가짜 오다리라면은 이제 내전근 운동이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뭐 이제
타이트한 근육들을 조금 풀어준다든지 이런 운동 재활 치료로도 어느 정도는 개선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오다리의 상태가 진짜 오다리가 맞는지 아니면 재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이제 병원 진료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스템님께서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도 아프진 않아요.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소리와 통증이 같이 있을 때만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무릎의 소리는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무릎 구부렸다 폈다면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 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연골끼리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질문에 사실 답이 있는데 이 소리가 나면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해바라기님께서 체충격파 별로 효과가 없다던데 무릎에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자, 체충격파 치료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치료입니다. 제가 이제 비욘디도 옛날에 올해 초에 이제 체충격파 치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체충격파 치료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돼 있다는 게 결론이고, 근데 도움이 없다고 이게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말씀드리면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해도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주사 치료를 해도 그렇고, 뭐 체충격파에도 그렇고, 뭐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한 경우고요. 그 외에 초기 관절염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님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주사제 치료 말고 지방 제거술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지방 제거술이라고 여쭤보신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 흡입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지방 흡입술을 하는 시술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필요한 부위의 국소 부위에 필요한 만큼의 지방만 제거하는 것은 지방 흡입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실제로 내가 그 부위를 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방 흡입 자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시술하는 의사의 마음대로 그거를 조절하기가 조금 힘든 방법이라서 예를 들면 너무 과하게 지방이 많이 제거가 된 경우에는 우리 피부 조직과 지방 아래에 근막 조직이 같이 유착을 하면서 조금 시술 부위에 울룩불룩한 그런 부작용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약물 치료로 이제 빼는 거는 국소 부위의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내 전체적인 체중과 뭐 지방량 또는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량도 조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술은 조금 목표가 좀 다른 전체적인 체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택할 거냐 아니면 국소 부위에 필요한 만큼의 지방만 제거를 할 거냐 그래서 다른 시술이라서 목표가 다른 시술이라서 굳이 이제 필요하신 그런 시술을 잘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라든지 이게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게 더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뭐 부작용이 위고비나 마운자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은 오히려 지방 흡입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후에 물이 차거나 아프면 안 아픈 정도까지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력 강화를 위해서 참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운동을 하면서 무릎에 물이 찬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연골이 더 닳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릎 속에 반월상 연골판이 있는데요. 그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내 무릎을 손상을 시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찬다 그러면은
당연히 운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갑자기 걷기 운동을 해서 이 무릎 통증을 극복하겠다. 가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 더 차게 되고 물이 더 찬다는 얘기는 내가 무릎을 더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찬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형외과 방문하셔갖고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같은 걸 하시는 게 도움되고 그런 치료해서 통증이 없고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재활 치료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